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듀 2018 한 해를 돌아본다. 여수 MBC 10대 뉴스 진행을 맡은 최승현입니다. 연말이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입니다. 2018 올 한 해 역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수 MBC는 우리 지역의 10대 뉴스를 뽑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시청자 여러분의 2018년 마무리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뉴스 현장을 누벼온 여수 MBC 보도국 조희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8 10대 뉴스 가운데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100톤가량의 쓰레기가 반입됐던 순천시 주안면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 측이 쓰레기 하역 작업을 갑자기 막은 건 지난 1일 오후였습니다. 쓰레기 가열 처리 장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야적장이 포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동이 재개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폭염 속 쓰레기 대란의 해법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1994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창단된 전남 드래곤즈. 허정무와 박항서 등 유명 감독이 사령탑에 머물렀고 노상래와 김태형, 김남일 등 스타 선수가 활약했습니다. 전남은 창단 3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결국 이번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창단 24년 만에 위기를 맞은 전남 드래곤즈. 내년 시즌 동안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전남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여수 산업단지 금호 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두꺼운 강철판이 종이처럼 구겨진 채 도로를 가로질러 날아갔고 고압증기와 화학물질이 지나가는 배관 시설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여천 NCC 공장에서 유해성 발암물질인 부타디엔이 누출돼 근로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지 하루 만에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이틀 사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여수 산단 한국남동발전소 내 석탄 저장조 상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굴뚝이 화재가 난 공장 굴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재로 인해 창문이 모두 깨졌습니다. 이 불로 38살 김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보다 4시간 앞선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여수산단 하나케미컬 실리콘 공장에서도 배관 내 수소가스가 유출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등 하루 만에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여수산단에서는 올해 들어서면 모두 7건의 안전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여수 산단 안전사고 소식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사고가 나면은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0월에는 연달아 사고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4일에 하루 동안에 2건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먼저 오전 7시쯤에요. 하나케미컬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수소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 사고 난 공정 과정은 TCS 제도 공정 과정이었는데요. 배관 틈을 통해서 수소 혼합가스가 이게 유출이 됐고 그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새어나온 양이 소량이었고 현장 작업들이 바로 진화를 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일어났던 사고가 좀 컸습니다. 4시간 뒤였는데요. 오전 11시 20분쯤에 한국 남동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발전소 안에 석탄 저장도 상부에서 불이 났던 건데요. 이 사고로 38살 작업자 1명이 숨졌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이 사고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의 사람들보다 이제 공정 과정을 좀 이해를 못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고 직후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먼저 원청 업체에게 오늘 작업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누구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원청업체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난 지 거의 1시간가량이 됐고 작업일지를 쓰고 작업을 한다면은 당연히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 과정을 거의 협력업체에게만 맡기고 관리 감독을 좀 부실을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사고 관련해서 그것과 함께 우리 여수 산단의 문제도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위부터 5위까지 뉴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생태계의 보고, 한도를 품은 어머니, 철새들의 안식처, 순천만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입니다. 우거진 갈대밭과 광활한 갯벌이 어우러진 순천만은 이번에 선정된 다른 3개 지역과 달리 유일한 연안 습지입니다.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등 겨울 손님들은 순천만의 매력을 잊지 않고 대표 철새들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끊임없는 보호 활동을 통해 순천만의 지속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생태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그 물꼬를 틀지도 주목됩니다. 남사르 습지도시 선정을 앞둔 순천만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까지 모두 마친 시험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발사대에 고추 세워져 있습니다. 11월 28일 16시 발사 시각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드디어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4. 엔진 점화. 75톤급 액체 엔진이 점화되자 길이 25.8m, 무게 52.1톤의 시험 발사체가 굉음과 함께 불기둥을 내뿜으며 서서히 그리고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우리나라가 발사체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연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고도, 낙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비행 시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은 이제 엔진 개발과 시험 발사 단계를 지나 2021년 누리호 발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친인척이 개발 사업을 벌였던 여수 상포지구입니다. 이 상포지구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상포지구는 지난 2015년 당시 주철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가 사들인 뒤 이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주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감사원은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택지개발지구인 웅천 택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특위 구성이 무산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소 아쉬운 소식입니다. 또 역시 머리 아픈 소식이죠. 여수시 택지 개발 사업 논란이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여수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공무원이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개발업자가 전 시장의 친인척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그럴 리 없다면서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건 당사자들도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던 우리 시청자들 역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조 기자, 사건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복잡하지만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돌산 상포지구의 택지는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배수시설이나 도로 개설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수시가 토지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3년 전인 2015년 7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오촌 조카 사이 김모 씨가 이 자본금 1억을 들여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자유도시개발은 설립 하루 만에 삼부토건으로부터 돌산 이 상포지구 택지를 100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에게 택시의 70% 정도를 분할 판매를 했습니다. 이 자유도시개발은 이 과정에서 18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익 수익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 삼부토건에게는 22년 동안 토지 등록을 안 해주고 왜 자유도시 개발에게는 토지 등록을 허가를 했냐는 겁니다. 삼부토건에는 토지 등록을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우선 갖추라고 해놓고 자유도시 개발에게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등록 허가를 내준 거는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자유도시 개발이 지구 단위 계획을 시에 제출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전 시장 친척이어서 특혜를 준 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와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놓고 수년 동안 법적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검찰은 지난 4월에 주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감독 소홀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재량 내에서 진행된 사업이었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기도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특혜 그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일단 전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 개발업자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또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죠. 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네,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여수시만 한 게 아니라요. 전국의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여서 좀 결과가 늦어졌는데요. 감사원은 이달 7일에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다음 달이나 이르면 다음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상포지구 의혹은 오늘날까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입니다.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 혹은 진실에 가깝게 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 전병석 총장은 여수 캠퍼스 특수교육학과를 광주로 이전하는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지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뒤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 2005년 여수대학교와 상호 대등한 통합을 골자로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실상 흡수 통합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여수 캠퍼스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당사자인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지역민들의 이기심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저희는 침해당하고 있다. 저희는 보상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고 그런 소속감도 받은 적도 없어요. 이건 지역 이기주의에 우리를 휘말리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역민들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 교육 환경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마저 침체되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의 그 학습권도 돼야 되는데 이제 그보다 지역 발전이나 학교 발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 첫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남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은 앞으로 광주 캠퍼스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혀 학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특수교육과 이전을 둘러싸고 이전이라는 것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있는 특수교육과를 광주 캠퍼스로 이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한 찬반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수교육과 구성원들은 학과의 광주 캠퍼스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여수 캠퍼스 공동화 문제, 여수 캠퍼스가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학과의 이전은 분명 대학의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해당 대학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필요할 듯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역사를 따져보면 이 지역민들이 왜 특수교육학과 이전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반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원래 지역의 거점 대학인 여수대학교였는데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2005년에 전남대학교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수 캠퍼스가 됐는데요. 이후에 많은 과가 광주 캠퍼스로 통합이 되거나 또 폐과가 됐고요. 학생 수도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기학과인 특수교육학과마저 광주로 통폐합이 된다면은 여수의 대학교의 대학생 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서 여수가 결국 대학생이 없는 도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역 대학 문제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대는 학생 정원 감축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고요. 결국 총장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광양보건대, 한려대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결국 사실상 퇴출 위기입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교육 환경의 부실화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 부실화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지역에 속해 있는 대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실대학의 정상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일단 교육부가 앞서 말씀하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의 항목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어떤 부분에서 특히 부족한 면모를 보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원론적인 말이지만 정상화를 하려면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가 되도록 특성화를 하는 게 살 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취업률을 높이든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을 모셔오든 학생들에게 좀 매력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대학이 점점 살아난다는 얘기죠. 대학은 당연히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매력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지역사회 역시 소속해 있는 대학에 대한 큰 관심, 애정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저부터 일단 각성하고 더욱 노력하는 그런 다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화려하게 개막됐던 여수 세계박람회. 박람회 이후 여수는 관광도시로 탈바꿈했지만 사후 활용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지난달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변경 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에는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박람회장에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장을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계획에는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는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앞서 국제 컨벤션 건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컨벤센터가 우리 박람회장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유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 주제에 맞는 사후 활용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람회법 개정으로 기대감이 커진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남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수 박람회 특별법 통과입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가나 여수시도 박람회장 부지 내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지정이나 변경, 취소권은 여수 박람회 재단으로 일원화한다.
조 기자,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도 박람회장 안에서 공공시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박람회 특별법은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또 지방 공기업 또는 민간 투자자로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여수시가 박람회장 안에서 공공시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대신해줄 누군가를 찾아야 했던 거죠.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좋은 예입니다. 여수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국비까지 확보를 했었는데요. 현행법상 지자체는 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비랄지 지방세가 여수 박람회에서 운영되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지정이나 변경, 취소권이 재단으로 일원화되는 거는 쉽게 이해해주면은 행정 절차가 간단해지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012년 여수 엑스포가 너무 강렬했던 탓인지 최근 박람회장을 가보면 괜히 이렇게 썰렁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느낌은 결코 저만이 갖는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박람회장에 더욱더 다시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원 이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마이스 시설 건립 등 이야기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은요, 내년쯤에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서 컨벤션 센터를 박람회장에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된다면 2012년의 여수, 그야말로 활기차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그날을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예,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은 선거의 또 다른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의 대규모 지원 유세 속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 펼쳐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 동부 지역은 돌풍의 진원지였습니다. 선거 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몇몇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과 추격이 이어지면서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4년 전 후보들의 재대결로 주목받은 광양시장 선거에선 무소속 정형복 당선인이 여당의 돌풍을 잠재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과 달리 지역민은 여당의 텃밭에 무소속 후보의 가능성이란 씨앗을 뿌렸습니다. 경선 때부터 치열한 난타전을 주고받은 여수시장 선거에서도 잠재된 무소속 변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입당과 경선 불참 등 굴곡진 행보를 거듭해온 권오봉 당선인은 막판까지 거듭된 추격으로 이번 선거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여당의 당선 후 입당 불허 조치 등 악재를 딛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받으면서 지역 일꾼으로서 한층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무소속 시장의 배출이라는 이변 속에서 시의회 원구성이 여당에 쏠린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 위주의 의정 추진으로 지역의 정계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소통과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파란 깃발 대신 무색의 깃발에 힘을 실어준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금 더 뛰어야 하는 무소속 당선인들의 이번 선거를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10대 뉴스 가운데 2위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7기 출범입니다. 지난 6월 민선 7기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컸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내건 후보들이 참패했습니다. 돌풍이라고 하던데 이게 돌풍입니까? 아니면 예상 바뀝니까? 아니면 예상대로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당의 방심이 낳은 결과. 방심. 어떤 분들은 여당의 헛발질이라고도 표현을 헛발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 공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인정할 만한 후보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광양의 경우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 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수에서도 꼭 민주당 시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지난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대 정황들을 볼 때 전남 동부 지역이 여당의 텃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그동안의 경청 과정에서 여당이 너무 아니라는 생각으로 후보를 낸다. 그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너무나 여실히 잘 드러났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의 텃밭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당의 텃밭은 아니라는 거죠.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이 여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들입니다. 이 단체장들이 중앙정부하고 협력이랄지 혹은 이제 국회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문제 이런 등등의 과제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행정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수의 경우에는 무색무취 행정이다라는 이 지적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현재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의 상당수가 이미 기존에 추진이 됐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내용이라서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4년 동안의 공백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권우봉 시장은 이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굳이 바꾸려고는 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지난 뒤에 평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은 여수와 반대로 전임 군수의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정혁신단이라는 조직을 신설을 해서 행정 변화와 개혁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임 군수가 추진한 사업들이 대폭 재검토가 되고 있고 또 줄줄이 경찰의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앞으로의 과제는 오늘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데요. 조금씩 꼽아보면은 여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산단과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행정 관련 불신, 상포지구나 여러 가지 불신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또 하나 과제를 하나 넣고 싶어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리더의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가슴에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가라 반발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민심과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딱 반발만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단체장들 전부 한 분 한 분께 들려주고 싶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순천의 얘기를 해보면요. 순천은 앞으로 지역 경제의 원동력을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원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조금 더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현 시장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의혹의 뿌리를 빨리 뽑아내는 게 안정적인 행정 운영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먼저 빨리 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2018 한 해를 돌아본다. 여수 MBC 10대 뉴스 벌써 10위부터 2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수 연안에서 100길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하는 남해의 작은 섬 소치도. 1950년 6.25 전쟁 당시 여수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들이 총살된 뒤 수장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68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해상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소치도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잠들어 있을 가족들을 목 놓아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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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유족들은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난 바라는 거 있어요. 진실규명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한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아 여수 순천 지역을 벗어나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무용수들이 살풀이 춤을 추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써내려가고 위령제는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여순 사건의 발단이었던 제주 4.3 사건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이제라도 왜곡됐던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0년을 한없이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국회는 특별법을 바로 제정해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서 배보상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네 번째 특별법안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가장 아픈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10대 뉴스 가운데 1위 여순 사건 70주기입니다. 1948년 10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도 아픔과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처음 보도연맹 해상 위령제 그리고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순 사건 70주기를 맞은 올해 지역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으셨죠?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먼저 지난 4월에 여수시 의회에서 여순 사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조례가 발의된 게 2014년이었는데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의 반발 때문에 지금 심의가 계속 보류됐다가 한 3년 6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8월에는 여순 사건 70주기 공식 추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9월에는 서울 수도권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제정 또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국회와 광화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여순 사건이란 게 지금까지는 지역의 의제, 지역의 문제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어쨌든 공감대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합동 추념식이 열렸었는데 여기에는 여순 사건 유족가 가고 그리고 보훈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제주에서 오신 4.3 유족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고요. 또 이 밖에도 전라남도 의회나 아니면 각 시군 의회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창작 오페라, 사진전, 자전거 순례 등 여러 형식을 통해서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했어야 했던 일들을 못 했었고 올해는 그나마 하나하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 박사님, 다양한 공간에서 또 방송, 또 강연 등등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순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정에서 올해 70주년은 아주 큰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개인이나 개별 단체 그리고 여수 MBC 등을 비롯해서 이들이 직접 나서서 여순항쟁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보람 있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철희 박사께서는 방금 여순항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직은 가치 중립적인 여순 사건이라고 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70년의 응어리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 70주기 맞아서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 추진위원회가 8월 달에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순 사건 유족분들하고 그다음에 보훈 단체 관계자분들 또 경우회 분들까지 이제 참석을 했고 10월 19일 합동 추념식에
이들 단체들이 함께 이제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 유족분들께서 추념식에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고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경우에는 별도로 행사를 치르면서 좀 아쉬움을 남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본 행사에서도 보훈단체 관계자가 경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의 행동을 반란이라고 이제 수차례 강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항의하면서 결국 이제 행사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예, 이후에 추념식은 마무리되긴 했는데 어쨌든 70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행사에서 이런 갈등이 또 불거졌다는 게 이제 좀 많이 안타깝죠. 결국 7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서로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갈등과 반목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차이를 입장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갈등을 너무 이제 부각시키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이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여순항쟁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으로만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70년대, 80년대 그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이에 기록된 내용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부추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1990년 이후에 새로운 연구들과 새로운 자료들이 너무 많이 발굴되면서 여순항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학자들은 이미 여순항쟁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을 만큼의 기록들이 나왔음에도 그 7, 80년대 아직까지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여순항쟁을 좀 역사로 인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사회가 여순 사건을 역사로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은 이러한 작은 차이들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주 박사께서는 여순 사건 자체를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하나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이제 4건의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5개죠. 지금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지금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윤소아 의원, 또 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 또 김성환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이 내용이 이제 빠져 있거든요. 이게 보상금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속 특별법 제정에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그래서 보상금 규정은 우선 빼고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게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을 언제 발의할 거냐, 그리고 과연 당론으로 채택이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녹화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40명 정도의 의원이 동의를 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론 채택도 현재 논의 중이고요. 이 예정보다 법안 발의 시기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이제 법안 발의를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여순 사건 특별법 이 문제 연말이 돼서야 이제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여순 사건 특별법 관련해서 좀 발의가 됐었지요. 있었죠. 예. 그런데 모두 불발됐어요. 그렇죠. 그 불발된 이유가 과거 정부의 어떤 반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정부의 반대가 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국회의원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반대했던 경우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김충조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회의록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에도 이제 정부가 반대를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정부를 거들면서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순 사건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그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의록상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특별법 제출 안 한 의원들 완전 독박 쓰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국 법안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법사위원회에도 넘어가지 못했고 기간 만료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방금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들 사실 우리가 결국 뽑았죠. 우리 스스로가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순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 제주 4.3이었습니다. 제주 4.3의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요. 추모공원 조성됐고요. 그리고 김여밀까지 지정이 되었던 그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은 사실 어찌 보면 첫 발도 내닿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올해 70주년은 이제 지역사회의 진일보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맞춰서 우리 지역사회가 아까도 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순항쟁을 역사로 좀 인식하는 문제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여순항쟁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기록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여수 MBC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과 내내년 계속적으로 지역 방송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과제들은 충분히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면 여순항쟁은 우리 지역의 역사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사를 좀 올곧게 기억하고 인식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들이 성찰하면서 좀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면은 보다 진일보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70년 전의 여순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품어야 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사건에 대한 분명한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영철 기자, 주철희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연말 이맘때면 언제나 우리는 다사다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내년 이맘때도 역시 다사다난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은 부디 다사다난이 아니라 다사다복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